혹시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사람들은 모두 후회 없이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나이가 들수록 후회는 자꾸만 쌓여갑니다. 그때 그 말을 하지 말 걸. 그때 그 선택을 하지 말 걸. 그 사람한테 좀 더 잘할 걸. 이런 생각들이 가끔 밤에 찾아옵니다. 잠들기 전에 문득 떠오르는 장면들이 있죠. 누군가에게 했던 차가운 말 한마디, 소중한 사람과 보내지 못한 시간, 미루다가 결국 놓쳐버린 기회들. 그런 순간들이 마음속에 남아서 가끔 아프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후회하는 건 대부분 큰 사건이 아닙니다. 거창한 실패나 극적인 선택이 아니라 평범한 일상 속 작은 순간들입니다. 누군가를 대하는 태도, 말을 하는 방식, 시간을 쓰는 습관, 돈을 다루는 모습. 이런 사소해 보이는 것들이 쌓여서 결국 우리 인생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그 순간순간의 선택이 나중에 돌이켜보면 후회가 되거나 아니면 따뜻한 기억이 됩니다. 200년 전 조선시대에 정약용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18년 동안 유배 생활을 하며 500권이 넘는 책을 썼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길었기 때문에 자신의 삶을 깊이 돌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깨달았습니다. 후회 없이 사는 길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어떻게 사느냐에 달려 있다는 걸 말이죠. 그는 화려한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사람을 대해야 하는지, 어떻게 시간을 써야 하는지, 어떻게 말을 해야 하는지, 삶 속에서 바로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줬습니다. 그래서 그의 철학을 실학, 실제 삶에 도움이 되는 학문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지금 2025년을 살고 있지만 정약용의 말은 여전히 울림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 사는 모습은 200년 전이나 지금이나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대하는 태도, 선택하는 순간, 후회하는 마음, 이런 것들은 시대가 바뀌어도 비슷합니다. 그래서 정약용의 이야기를 들여다보면 우리 삶에도 적용할 수 있는 지혜가 많이 보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정약용이 평생 강조했던 삶의 원칙들을 하나씩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가 말한 것들은 어렵지 않습니다. 거창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일상 속에서 우리가 자꾸 잊어버리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그걸 잊어버리면 나중에 후회가 됩니다. 반대로 그걸 기억하고 조금씩 실천하면 나중에 돌아봤을 때 따뜻한 마음이 남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는 이미 많은 시간을 살아오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 시간 동안 여러 선택을 하셨고, 여러 사람을 만나셨고, 여러 순간을 지나오셨을 겁니다. 그 과정에서 후회도 있고, 아쉬움도 있고, 때로는 마음이 무거운 순간도 있으셨을 겁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지금부터입니다. 앞으로 남은 시간을 어떻게 살 것인가? 그게 더 중요합니다.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하루하루를 어떻게 사느냐가 결국 인생 전체를 결정한다고. 오늘 하루, 오늘 만나는 사람, 오늘 하는 선택. 이게 모여서 우리 인생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조금씩 다르게 살아보면 나중에 후회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완벽하게 살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조금씩 더 나은 방향으로 가면 됩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삶의 작은 위로와 용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관계와 마음이 편해지는 지혜를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어느 동네 경로당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70대 후반의 박씨 어르신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평생 성실하게 사시고 자식들도 잘 키우신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들어 자식들이 전화를 잘 안 받는다고 속상해하셨습니다. 특히 둘째 딸과는 몇 달째 통화가 끊긴 상태였습니다. 이유를 들어보니 이랬습니다. 딸이 전화로 "엄마, 나 이번에 직장 옮기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해?" 라고 물었을 때 박 어르신은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지금 다니는 회사도 좋은데 왜 옮겨? 나이도 있는데 함부로 결정하지 마. 요즘 취업이 얼마나 어려운데. 그냥 있어." 박 어르신은 진심으로 딸을 걱정해서 한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딸은 그날 이후로 중요한 이야기를 엄마한테 하지 않게 됐습니다. 결국 직장도 옮겼고
그 과정에서 엄마와는 거리가 멀어졌습니다. 박 어르신은 경로당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딸이 잘 되라고 한 말인데 왜 삐뚤어지게 받아들이는지 모르겠어. 그 말을 듣던 여보 어르신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런데 딸이 왜 직장을 옮기려고 하는지는 물어보셨어요. 박 어르신은 멈칫하셨습니다. 아니, 그냥 안 된다고 했지. 이것이 바로 선택의 순간입니다. 누군가 우리에게 고민을 털어놓을 때 우리는 두 가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먼저 답을 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먼저 듣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첫 번째를 선택합니다. 왜냐하면 인생 경험이 많으니까, 미리 답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니까요. 하지만 이것이 관계를 끊는 지름길입니다. 정약용 선생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들어보지 않고 판단하는 것은 어리석음이요. 들어본 뒤 함께 고민하는 것이 지혜다. 다산 선생이 유배지에서 아들들에게 보낸 편지를 보면 아들들이 무엇을 물어올 때마다 먼저 그 일의 앞뒤를 자세히 말해보거라 라고 했습니다. 성급하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산 선생은 알았던 겁니다. 사람은 자기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에게 마음을 엽니다. 그리고 마음이 열려야 조언도 받아들입니다. 여기서 본질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왜 먼저 답을 주면 관계가 닫힐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상대방은 내 상황을 이해받고 싶어서 말을 꺼낸 건데, 우리는 내 경험을 전달하려고 말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건 대화가 아니라 평행선입니다. 박 어르신의 딸은 엄마한테 직장을 옮기지 마라는 답을 듣고 싶어서 전화한 게 아닙니다. 엄마, 나 지금 힘들어. 상사한테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어. 그래서 옮기려고 해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겁니다. 하지만 엄마가 먼저 답을 내려버리니까 딸은 엄마는 내 마음을 몰라라고 생각하게 된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했을까요? 박 어르신이 이렇게 말했더라면 어땠을까요? 그래, 직장을 옮기려고 하는구나. 무슨 일이 있었어? 엄마한테 얘기해봐. 딸이 이야기를 쏟아냅니다. 엄마, 사실 상사가 나한테만 일을 너무 많이 시켜. 주말에도 연락하고, 다른 사람들은 정시 퇴근하는데 나만 야근하고. 몸도 마음도 너무 힘들어. 그러면 박 어르신은 이렇게 말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랬구나. 많이 힘들었겠다. 엄마가 몰랐네. 그래서 옮기려고 하는구나. 어떤 곳으로 가려고 해? 이렇게 먼저 듣고 나중에 말하면 딸은 이렇게 느낍니다. 엄마는 나를 이해해 주는구나. 엄마한테 더 많은 이야기를 해야겠다. 정약용 선생은 이런 말도 남겼습니다. 급히 판단하면 관계가 끊어지고 천천히 이해하면 관계가 깊어진다. 이 말은 지금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우리가 자식에게, 배우자에게, 친구에게 먼저 답을 주려고 하면 관계가 끊어집니다. 하지만 먼저 듣고 천천히 이해하려고 하면 관계가 깊어집니다. 혹시 지금까지 먼저 답을 주는 방식으로 살아오셨다면 자책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나쁜 습관이 아니라 상대방을 진심으로 걱정해서 나온 행동입니다. 다만 방법이 조금 달랐을 뿐입니다.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습니다. 오늘부터 누군가 여러분에게 고민을 이야기할 때 3초만 참으십시오. 답을 주려던 입을 3초만 닫고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그래서 내 마음은 어때? 그 일이 있고 나서 어땠어? 이 한 문장이 관계를 살립니다. 여러분의 품위를 높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여러분은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때 듣길 참 잘했다. 이제는 그랬구나. 그래서 내 마음은 어땠어? 라고 말해보세요. 어느 아파트 단지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60대 중반의 김 선생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동네에서 인품이 좋기로 소문난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이웃들이 김 선생님을 조금씩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경로당 모임에도 김 선생님만 빠지고 연락이 가고 함께 산책하자는 약속도 점점 뜸해졌습니다. 김 선생님은 이유를 몰라 답답해했습니다. 나는 누구한테나 친절하게 대하는데
왜 사람들이 나를 피할까? 알고 보니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김 선생님은 약속 시간을 잘 지키지 않는 분이었습니다. 10시에 만나자고 하면 10시 20분에 오고, 2시에 전화할게라고 하면 3시에 전화하고, 심지어 다음 주 수요일에 보자고 해놓고는 당일에 오늘 좀 바빠서 못 가겠다고 연락하는 일이 잦았습니다. 김 선생님 입장에서는 10분, 20분 정도야 괜찮지 않나? 다들 나이 들어서 이해하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약속을 기다리던 사람들은 달랐습니다. 어떤 분은 30분 일찍 나와서 김 선생님을 기다렸습니다. 어떤 분은 다른 약속을 미루고 김 선생님과의 약속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정작 김 선생님은 늦거나 취소했습니다. 이게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결국 이웃 중 한 분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김 선생님, 약속 시간 좀 지켜주시면 안 될까요? 우리가 기다리는 시간도 소중한데 매번 늦으시니까 섭섭해요. 김 선생님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아, 나는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상대방은 상처받고 있었구나. 이것이 바로 시간과 약속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흔히 나이 들면 시간 여유 있으니까 조금 늦어도 괜찮아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큰 착각입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시간 약속을 더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왜냐하면 시니어 시기의 관계는 선택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젊을 때는 회사 동료, 학교 친구처럼 어쩔 수 없이 만나는 관계가 많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함께하고 싶은 사람하고만 만납니다. 그러니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상대방은 이 사람과 만나고 싶지 않다는 결론을 내립니다. 정약용 선생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작은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큰 신뢰를 얻을 수 없다. 다산 선생은 유배지에서도 시간 약속을 철저히 지켰습니다. 제자들과 공부하기로 한 시간이 있으면 반드시 그 시간에 나타났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몸이 아파도 약속을 지켰습니다. 만약 정말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생기면 반드시 미리 알렸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다산 선생을 평생 존경했습니다. 선생이 위대한 학문을 해서가 아니라 작은 약속 하나도 소중히 여기는 모습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본질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왜 10분이 평생 신뢰를 만들까요? 시간 약속을 지킨다는 것은 단순히 시계를 보고 맞춰서 간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시간을 귀하게 여깁니다라는 메시지입니다. 반대로 약속에 늦거나 취소하는 것은 내 사정이 당신의 시간보다 중요합니다. 라는 메시지입니다. 말로는 미안해, 갑자기 일이 생겨서라고 하지만 상대방은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나는 그 사람한테 중요하지 않구나. 김 선생님의 경우를 다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김 선생님이 10시 약속에 10시 20분에 도착했을 때 기다리던 이웃은 이미 10시 10분부터 안 오시는 건가 걱정하고 10시 15분에는 혹시 나를 까먹으신 건가 불안해하고 10시 20분에 김 선생님이 나타나면 아, 역시 중요하지 않았구나 라고 결론 내립니다. 이 20분 동안 상대방의 감정은 이미 상했습니다. 그러니 아무리 친절하게 대해도 관계는 점점 멀어집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방법은 간단합니다. 첫째, 약속 시간 10분 전에 도착하십시오. 10분 일찍 가는 게 뭐가 중요해?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10분이 상대방에게는 이 사람은 나를 존중하는구나 라는 신호입니다. 둘째, 만약 늦을 것 같으면 반드시 미리 연락하십시오. 약속 시간 10분 전에 죄송합니다. 제가 5분 정도 늦을 것 같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라고 문자를 보내십시오. 이 한 문장이 상대방의 불안을 없애줍니다. 셋째, 약속을 취소해야 한다면 최소 하루 전에 연락하십시오. 그리고 대안을 제시하십시오. 죄송합니다. 이번 주 수요일은 제가 병원 가야 해서 못 만날 것 같습니다. 다음 주 목요일은 어떠세요? 정약용 선생은 이런 말도 했습니다. 시간을 지키는 것은 예의가 아니라 사랑이다.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약속 시간을 지키는 것은 단순히
예의 바른 사람이 되기 위한 게 아닙니다. 그것은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의 시간이 소중합니다. 당신과의 약속이 제 인생에서 중요합니다. 라는 표현입니다. 혹시 지금까지 약속 시간을 소홀히 여기셨다면 지금부터라도 바꾸십시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시간 약속이 덜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모두 귀하기 때문입니다. 내 시간도 귀하고 상대방의 시간도 귀합니다. 오늘부터 약속이 있으면 달력에 표시하고 10분 일찍 준비하십시오. 그 10분이 여러분의 품위를 높이고 평생 신뢰를 만듭니다. 그리고 나중에 여러분은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 이유는 내가 약속을 지키기 때문이야. 이제부터는 제가 10분 일찍 도착했습니다. 천천히 오세요. 라고 해보세요. 어느 식당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70대 초반의 이 할머니께서 손자와 함께 식사를 하러 오셨습니다. 손자는 중학생이었고 할머니는 손자에게 뭐든 좋아하는 거 시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음식을 주문하고 이야기를 나누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음식이 나왔을 때 반찬 하나가 빠져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종업원을 불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기요, 반찬이 안 나왔는데 뭐 하는 거예요? 빨리 가져와요. 목소리가 날카로웠고 표정도 불편해 보였습니다. 종업원은 당황하며 죄송합니다. 바로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급히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할머니는 손자에게 요즘 식당들은 정신이 없어 라고 투덜거렸습니다. 그런데 손자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 언니가 좀 많이 바빠 보이던데 실수할 수도 있잖아요. 할머니는 순간 멈칫했습니다. 그리고 주변을 둘러보니 정말 종업원들이 정신없이 뛰어다니고 있었습니다. 손님도 많고 주문도 밀려 있었습니다. 반찬을 가져온 직원에게 할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반찬을 받아들고 식사를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식사를 마치고 나올 때 손자가 할머니를 쳐다보는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손자는 할머니는 평소에 나한테는 착하게 대하시는데 다른 사람한테는 왜 저렇게 대하시지?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손자는 할머니와 외식하는 걸 꺼리게 됐습니다. 이것이 바로 약자를 대하는 태도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가족한테, 친한 친구한테는 친절합니다. 하지만 식당 종업원, 택시기사, 경비원, 청소하시는 분처럼 내 인생과 상관없는 사람들에게는 무심하거나 함부로 대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당신의 진짜 얼굴은 가족한테 하는 말이 아니라 약자한테 하는 말에서 드러납니다. 정약용 선생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의 됨됨이는 아랫사람을 대하는 태도에서 드러난다. 다산 선생이 관직에 있을 때 아전들을 어떻게 대했는지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다산 선생은 아전들에게 절대 소리를 지르지 않았습니다. 실수를 해도 무슨 일이 있었는가? 라고 먼저 물었습니다. 그리고 잘못이 있으면 조용히 지적하되 사람을 깎아내리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실수했지만 다음엔 더 잘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격려했습니다. 그래서 아전들이 다산 선생을 존경했고 유배를 가서도 소식을 전해주고 책을 보내주었습니다. 여기서 본질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왜 약자를 대하는 태도가 중요할까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약자를 대하는 태도는 위장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가족이나 친구 앞에서는 우리가 의식적으로 좋은 모습을 보이려고 합니다. 하지만 식당 종업원이나 택시기사 앞에서는 긴장이 풀립니다. 이 사람은 내 인생과 상관없으니까 대충 대해도 되겠지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진짜 성품이 나옵니다. 둘째, 주변 사람들은 당신이 약자를 대하는 모습을 보고 나도 저렇게 대우받을 수 있겠구나 라고 판단합니다. 이 할머니의 손자가 바로 그랬습니다. 할머니는 종업원 언니한테 저렇게 대하시네. 그러면 나한테도 화나면 저렇게 하시겠지. 이 할머니가 만약 다르게 행동했다면 어땠을까요? 반찬이 안 나왔을 때, 저기요, 혹시 깜빡하신 것 같은데
반찬 하나가 빠진 것 같아요. 바쁘신 것 같은데 괜찮을 때 가져다 주세요 라고 말했다면요. 직원은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바로 가져다 드릴게요 라고 더 정중히 응대했을 겁니다. 그리고 손자는 할머니를 보며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우리 할머니는 다른 사람한테도 친절하시구나.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이게 바로 교육입니다. 말로 착하게 살아라 라고 100번 말하는 것보다 약자를 존중하는 모습 한번 보여주는 게 더 큰 가르침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식당이나 가게에 가면 종업원을 사람으로 대하십시오. 저기요가 아니라 실례합니다. 또는 여기요라고 부르십시오. 둘째, 요청할 때는 명령이 아니라 부탁하십시오. 빨리 가져와가 아니라 바쁘시겠지만 이것 좀 가져다 주실 수 있을까요? 라고 말하십시오. 셋째, 실수에 대해 화를 내기 전에 상황을 이해하려고 하십시오. 왜 이렇게 느려? 가 아니라 오늘 손님이 많으신가 봐요? 라고 말하십시오. 넷째, 감사를 표현하십시오. 음식을 받을 때 감사합니다. 계산할 때 수고하셨습니다. 나갈 때 맛있게 먹었습니다. 이 세 문장만 해도 당신의 품위가 올라갑니다. 정약용 선생은 이런 말도 했습니다.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을 존중할 때 그 사회는 건강하다. 이 말은 지금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손님이 종업원을 존중할 때 그 사회는 건강합니다. 어르신이 젊은 사람을 존중할 때 그 관계는 건강합니다. 혹시 지금까지 약자를 무심히 대했다면 지금부터라도 바꾸십시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함부로 대해도 되는 사람은 이 세상에 한 명도 없습니다. 식당 종업원도, 택시 기사도, 경비원도 모두 누군가의 소중한 가족입니다. 오늘부터 식당에 가시면 종업원에게 한 번만 더 감사합니다라고 말해 보십시오. 그 한마디가 상대방의 하루를 밝게 만들고 여러분의 품위를 높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여러분은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사람들이 나를 존경하는 이유는 내가 모든 사람을 존중하기 때문이야. 이제부터 바쁘시겠지만 이것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감사합니다. 라고 해보세요. 어느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60대 후반의 최 선생님 부부는 결혼한 지 40년이 넘었습니다. 오랜 시간을 함께 살았지만 최근 들어 부부 사이가 점점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남편 최 선생님은 아내가 자꾸 자기를 피한다고 느꼈습니다. 말을 걸어도 짧게 대답하고 함께 앉아 있어도 대화가 없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아내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는데 남편이 들어와서 물 한 잔을 마셨습니다. 그리고 컵을 싱크대에 그냥 두고 나갔습니다. 아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컵 좀 씻어 놓고 가요. 남편은 거실에서 대답했습니다. 아, 깜빡했네. 나중에 할게. 하지만 나중은 오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결국 그 컵까지 씻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비슷한 일이 또 일어났습니다. 남편이 신문을 보다가 식탁 위에 그냥 두고 일어났습니다. 아내가 말했습니다. 여보, 신문 좀 정리해요. 남편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왜 그렇게 예민해? 조금 있다가 정리하려고 했는데. 당신이 항상 그렇게 잔소리하니까 하기 싫어지잖아. 아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신문을 접어서 치웠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이 아내한테 말을 걸었습니다. 저녁에 뭐 먹을까? 아내는 알아서 드세요라고 짧게 대답했습니다. 남편은 속상했습니다. 왜 이렇게 차갑게 구는 거야? 내가 뭘 잘못했다고? 아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은 잘못한 게 없어요. 당신 말대로 내가 예민한 거죠. 최 선생님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기가 실수했을 때마다 변명하고 상대방 탓을 했다는 것을요. 깜빡했네. 조금 있다가 하려고 했는데 당신이 예민해서. 이런 말들이 쌓이고 쌓여서 아내의 마음이 다친 겁니다. 이것이 바로 실수 후 태도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모두 실수를 합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실수를 했느냐가 아니라 실수 후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입니다. 변명을 하느냐, 인정을 하느냐. 이 차이가 관계를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정약용 선생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실수를 감추려는 사람은 더 큰 실수를 하고 실수를 인정하는 사람은 성장한다. 다산 선생의 일화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다산 선생이 제자를 가르칠 때 자신이 잘못 설명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제자가 조심스럽게 선생님, 이 부분은 책에 나온 것과 다른 것 같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다산 선생은 어떻게 했을까요? 내가 선생인데 내 말이 맞다라고 했을까요? 아닙니다. 다산 선생은 책을 다시 확인하고 내가 잘못 알고 있었구나. 내가 바로잡아줘서 고맙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다산 선생을 더 존경했습니다. 실수를 감추려는 선생이 아니라 실수를 인정할 줄 아는 선생이었기 때문입니다. 왜 변명이 관계를 죽일까요? 변명은 나는 잘못이 없다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면 상대방은 그럼 내가 이상한 사람인가? 라고 느낍니다. 최 선생님의 경우 남편이 깜빡했네. 나중에 할게 라고 말할 때마다 아내는 내가 너무 사소한 것에 신경 쓰는 건가? 내가 이상한 건가? 라고 자책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하려고 했는데 당신이 예민해서 라고 말할 때 아내는 내 잘못이구나. 나는 예민한 사람이구나 라고 느낍니다. 이렇게 변명이 반복되면 상대방은 자존감이 낮아지고 결국 마음이 다칩니다. 반대로 인정은 당신 말이 맞다. 내가 잘못했다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면 상대방은 이 사람은 나를 존중하는구나 라고 느낍니다. 최 선생님이 만약 이렇게 말했다면 어땠을까요? 아내가 컵 좀 씻어놓고 가요 라고 했을 때 아, 미안해. 내가 생각이 짧았네. 지금 씻을게 라고 말했다면요? 아내는 남편이 내 말을 들어주는구나. 존중해주는구나 라고 느꼈을 겁니다. 그리고 다음에도 편하게 말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실수했을 때 변명하지 마십시오. 깜빡했네. 나중에 하려고 했는데 이런 말은 변명입니다. 그냥 미안해라고 하십시오. 둘째, 실수를 인정한 뒤 즉시 고치십시오. 미안해, 지금 할게라고 말하고 정말 그 자리에서 하십시오. 나중에 하겠다고 말하고 안 하면 그것은 거짓말이 됩니다. 셋째, 상대방 탓을 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예민해서, 당신이 잔소리해서 이런 말은 상대방의 자존감을 깎아내립니다. 넷째,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고 노력하십시오. 미안해라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진짜 미안하면 다음부터는 하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정약용 선생은 이런 말도 했습니다. 실수를 인정하는 것은 약함이 아니라 강함이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실수를 인정하면 상대방이 나를 무시하지 않을까, 내가 약해 보이지 않을까, 하지만 정반대입니다. 실수를 인정하는 사람을 보면 사람들은 저 사람은 정직하구나, 솔직하구나, 용기가 있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반대로 실수를 변명하는 사람을 보면 저 사람은 비겁하구나, 책임을 회피하는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지금까지 실수했을 때 변명하는 습관이 있었다면 지금부터라도 바꾸십시오. 변명은 일시적으로 여러분을 편하게 해줄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관계를 망칩니다. 오늘부터 실수했을 때 3초만 참으십시오. 변명하고 싶은 입을 3초만 닫고 미안해라고 말하십시오. 그리고 즉시 고치십시오. 이 한마디와 한 행동이 관계를 살립니다. 여러분의 품위를 높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여러분은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때 인정하길 참 잘했다. 이제부터 내가 잘못했어. 미안해. 지금 바로 고칠게. 라고 해보세요. 어느 가족 모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60대 초반의 박 여사님께서 며느리와 함께 명절 음식을 준비하셨습니다.
며느리는 몇 시간 동안 부엌에서 고생하며 전을 부치고 나물을 무치고 국을 끓였습니다. 음식이 상에 차려지고 가족들이 모여 앉았습니다. 시어머니 박 여사님께서 음식을 드시고는 며느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음식이 맛있네. 그래도 소금이 좀 많이 들어간 것 같아. 다음엔 좀 덜 넣어. 며느리는 얼굴이 굳었습니다. 감사합니다라고 대답은 했지만 마음속으로는 상처를 받았습니다. 몇 시간 동안 고생해서 만들었는데 칭찬은 한마디, 지적은 두 마디네. 그날 이후로 며느리는 명절 음식 준비를 점점 꺼리게 됐습니다. 시어머니는 이유를 몰랐습니다. 나는 칭찬도 했는데 왜 저러지? 반면 같은 날 옆집에서는 다른 일이 있었습니다. 70대 초반의 정 할머니께서 손자가 그린 그림을 보셨습니다. 손자는 초등학교 3학년인데 미술 시간에 가족 그림을 그려왔습니다. 할머니께서는 그림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손자 그림 정말 잘 그렸네. 할머니 얼굴 표정이 참 재미있어. 그리고 다음에는 색깔을 좀 더 다양하게 쓰면 더 예쁠 것 같아. 손자는 활짝 웃으며 네, 다음엔 더 잘 그릴게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이 두 상황의 차이가 뭘까요? 똑같이 칭찬과 지적을 했는데 왜 하나는 상처가 되고 하나는 격려가 됐을까요? 바로 그래도와 그리고 왜 차이입니다. 이것이 바로 칭찬의 순서 문제입니다. 우리는 흔히 칭찬할 때 좋다, 그래도 라는 패턴을 씁니다. 이것을 심리학에서는 역접 칭찬이라고 합니다. 음식이 맛있네. 그래도 소금이 좀 많아. 그림 잘 그렸네. 그래도 색깔이 부족해. 이렇게 말하면 상대방은 앞에 칭찬은 잊어버리고 뒤에 지적만 기억합니다. 왜냐하면 그래도라는 말이 앞에 칭찬을 무효화시키기 때문입니다. 정약용 선생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칭찬은 힘을 주고 지적은 방향을 준다. 하지만 지적이 칭찬을 지우면 사람은 힘을 잃는다. 다산 선생이 제자들을 가르칠 때 항상 이 원칙을 지켰습니다. 제자가 글을 써오면 먼저 잘한 부분을 충분히 인정했습니다. 이 문장의 표현이 참 좋구나. 내가 깊이 생각했다는 것이 느껴진다. 그리고 이 부분은 좀 더 다듬으면 더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하면 제자는 선생님이 내 노력을 알아주시는구나. 더 잘해보고 싶다 라고 느꼈습니다. 왜 그래도 는 관계를 망치고 그리고 는 관계를 살릴까요? 그래도는 하지만이라는 의미입니다. 앞의 내용을 부정하는 겁니다. 음식이 맛있네. 그래도 소금이 많아는 결국 음식이 맛있긴 한데 사실은 별로야 라는 뜻으로 들립니다. 반면 그리고 는 추가라는 의미입니다. 앞의 내용을 인정하고 거기에 더하는 겁니다. 음식이 맛있네. 그리고 다음에는 소금을 좀 덜 넣으면 더 좋을 것 같아. 는 음식은 이미 충분히 좋고 다음엔 더 좋아질 수 있어 라는 뜻으로 들립니다. 박 여사님의 경우를 다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며느리는 몇 시간 동안 고생해서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그 노력을 인정받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음식이 맛있네. 그래도 소금이 많아라는 말을 들었을 때 며느리는 이렇게 느꼈습니다. 아, 시어머니는 내 노력보다 음식의 완성도가 더 중요하구나. 나는 몇 시간 동안 고생했는데 소금 조금 많이 들어간 게 그렇게 중요한가? 이렇게 되면 다음부터는 노력하고 싶지 않습니다. 만약 박 여사님이 이렇게 말했다면 어땠을까요? 음식이 정말 맛있네. 고생 많았어. 그리고 다음에는 소금을 조금만 덜 넣으면 더 좋을 것 같아. 그래도 오늘 충분히 맛있어. 이렇게 말하면 며느리는 어떻게 느꼈을까요? 시어머니가 내 노력을 알아주시는구나. 그리고 더 나아질 방법도 알려주시네. 다음엔 더 잘해야겠다. 이게 바로 그리고의 힘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칭찬할 때 그래도를 절대 쓰지 마십시오. 잘했어. 그래도. 이 순간 앞의 칭찬은 사라집니다. 둘째, 그리고를 쓰십시오. 잘했어.
그리고 이것도 해보면 좋겠어. 이렇게 말하면 앞에 칭찬이 살아있고 뒤에 조언도 받아들여집니다. 셋째, 칭찬과 지적의 비율을 3대1로 유지하십시오. 칭찬 3번, 지적 1번. 이 정도면 상대방이 지적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입니다. 넷째, 지적할 때는 사람이 아니라 행동을 지적하십시오. 너는 항상 그래가 아니라 이번에 이 부분은 좀 아쉬워라고 말하십시오. 정약용 선생은 이런 말도 했습니다. 사람은 인정받을 때 성장하고 부정당할 때 위축된다. 우리가 그래도를 쓰면 상대방은 부정당했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그리고를 쓰면 상대방은 인정받았다고 느끼고 더 나아질 방향도 얻습니다. 혹시 지금까지 그래도를 자주 쓰셨다면 지금부터라도 그리고로 바꾸십시오. 이 작은 단어 하나의 차이가 관계를 완전히 바꿉니다. 오늘부터 누군가를 칭찬할 때 입에서 그래도가 나오려고 하면 3초 참으십시오. 그리고로 바꿔 말하십시오. 이 한 단어가 상대방에게 힘을 주고 여러분의 품위를 높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여러분은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사람들이 내 말을 잘 받아들이는 이유는 내가 긍정적으로 말하기 때문이야. 이제부터 정말 잘했어요. 그리고 다음에 이것도 해보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라고 말해보세요. 어느 노인회관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60대 중반의 김 선생님께서 오랜만에 친구를 만났습니다. 친구는 몇 년 만에 보는 사이였고 김 선생님은 반가운 마음에 이것저것 물어보셨습니다. 요즘 뭐해? 자식들은 잘 있어? 건강은 어때? 돈은 좀 벌고 있어? 집은 어디 살아? 배우자는 잘 지내? 질문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친구는 처음엔 대답했습니다. 응, 그냥 지내. 하지만 질문이 계속되자 점점 대답이 짧아졌습니다. 그냥. 뭐 그렇지. 별로. 결국 친구는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겨서 먼저 가봐야겠다라며 자리를 떴습니다. 김 선생님은 섭섭했습니다. 나는 관심 있어서 물어본 건데 왜 피하는 거지? 반면 같은 노인회관에서 다른 일이 있었습니다. 70대 초반의 이 할머니께서도 오랜만에 친구를 만났습니다. 하지만 이 할머니는 질문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반갑다. 오랜만이네. 어떻게 지냈어? 라고 물었습니다. 친구가 그냥 지냈지 뭐라고 대답했습니다. 이 할머니는 거기서 멈췄습니다. 더 캐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나는 요즘 손주 돌보느라 정신없어. 근데 손주 보면 참 재미있더라 라고 자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친구가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나도 손주 보고 싶은데 며느리가 좀 거리를 두더라고. 이 할머니는 그래, 왜 그럴까? 라고 물었습니다. 친구는 그제야 자기 이야기를 털어놨습니다. 이 두 상황의 차이가 뭘까요? 김 선생님은 캐물었고 이 할머니는 열어뒀습니다. 이것이 바로 질문의 기술입니다. 우리는 흔히 질문을 많이 하는 것이 관심을 표현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식은 어떻게 지내? 돈은 얼마나 벌어? 집은 얼마짜리야? 이런 질문들을 던지면서 나는 내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상대방은 다르게 느낍니다. 이 사람은 내 사생활을 캐묻고 있구나. 나를 평가하려고 하는구나. 정약용 선생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문과 같아서 억지로 열면 부서지고 스스로 열리게 하면 활짝 열린다. 다산 선생이 제자들과 대화할 때 절대 캐묻지 않았습니다. 요즘 공부는 얼마나 했느냐? 하루에 몇 시간 하느냐? 무슨 책을 읽었느냐? 이렇게 신문하듯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요즘 어떻게 지내느냐? 라고 열린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면 제자가 스스로 이야기했습니다. 선생님, 요즘 이 책을 읽고 있는데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때 다산 선생은 어느 부분이 어려우냐? 라고 물으며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여기서 본질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왜 캐묻는 질문은 관계를 닫고
열린 질문은 관계를 열까요? 캐묻는 질문은 신문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자식은 뭐하니? 돈은 얼마나 버니? 집은 어디 사니? 이런 질문을 받으면 상대방은 내가 지금 신문조사 받는 건가? 평가받는 건가? 라고 느낍니다. 특히 시니어 시기에는 민감한 부분이 많습니다. 자식이 잘 안 되거나,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배우자와 사이가 안 좋거나, 이런 것들을 남한테 말하고 싶지 않은데, 질문을 받으면 대답해야 하나, 피해야 하나 고민하게 됩니다. 결국, 별로라고 대답하거나 자리를 피합니다. 반면 열린 질문은 초대처럼 느껴집니다. 어떻게 지냈어? 라고 물으면 상대방은 자기가 말하고 싶은 만큼만 말할 수 있습니다. 잘 지냈어? 라고 짧게 대답해도 되고, 사실 요즘 힘든 일이 있어? 라고 길게 대답해도 됩니다. 선택권이 상대방한테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편합니다. 김 선생님의 경우를 다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김 선생님이 친구에게 자식들은 잘 있어? 라고 물었을 때 친구는 자식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은데 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친구의 자식이 요즘 사업에 실패해서 힘든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김 선생님은 그걸 몰랐고 계속 질문했습니다. 친구는 점점 부담스러워졌고 결국 자리를 피한 겁니다. 만약 김 선생님이 이렇게 말했다면 어땠을까요? 오랜만이다. 반갑다. 어떻게 지냈어? 그리고 친구가 그냥 지냈지라고 대답하면 거기서 멈췄다면요? 더 캐묻지 않고 대신 나는 요즘 이러이러하게 지내라고 자기 이야기를 했다면요? 친구는 이 사람은 내 사생활을 캐묻지 않는구나. 편하게 있을 수 있겠구나 라고 느꼈을 겁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스스로 마음을 열고 이야기했을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구체적인 질문을 피하십시오. 자식은 뭐해? 대신 요즘 어떻게 지내? 라고 물으십시오. 둘째, 대답을 강요하지 마십시오. 상대방이 그냥 지내라고 짧게 대답하면 거기서 멈추십시오. 셋째, 자기 이야기를 먼저 하십시오. 나는 요즘 이렇게 지내라고 말하면 상대방도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넷째, 상대방이 말문을 열면 경청하십시오. 중간에 끊거나 평가하지 말고 끝까지 들어주십시오. 정약용 선생은 이런 말도 했습니다. 묻되 강요하지 말고 듣되 판단하지 말라. 이 말은 지금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질문할 때 그것은 관심의 표현이어야지 신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혹시 지금까지 사람들에게 질문을 많이 하셨다면 지금부터라도 방식을 바꾸십시오. 질문을 줄이고 대신 열린 공간을 만들어 주십시오. 오늘부터 누군가를 만나면 어떻게 지냈어? 라고 한 번만 물으십시오. 그리고 더 캐묻지 마십시오. 대신 여러분의 이야기를 편하게 나누십시오. 그러면 상대방도 자연스럽게 마음을 열 겁니다. 이것이 진짜 관심입니다. 이것이 품위 있는 대화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여러분은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사람들이 나한테 편하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내가 강요하지 않기 때문이야. 이제부터 요즘 어떻게 지내? 편한 만큼만 이야기해. 라고 말해보세요. 어느 동네 경로당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60대 후반의 조 여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동네 소식을 잘 아는 분으로 유명했습니다. 누가 어디 아프다. 누구네 집 자식이 이혼했다. 누구네는 경제적으로 어렵다. 이런 이야기를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한테도 전했습니다. 어느 날, 조 여사님은 경로당에서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있잖아, 저기 김 선생네 며느리 말이야. 요즘 애를 친정 엄마한테만 맡기고 자기는 놀러 다닌대. 시어머니는 쳐다보지도 않는다더라. 참 요즘 며느리들은. 옆에 있던 친구들이 그래? 그런 며느리가 어디 있어? 라며 함께 이야기에 동참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있던 사람 중 하나가 김 선생네와 가까운 사이였습니다.
그분이 김 선생한테 이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조 여사가 경로당에서 며느리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친정 엄마한테만 애를 맡긴다고. 김 선생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사실은 며느리가 직장을 다니고 있어서 친정 엄마가 도와주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며느리는 주말마다 시댁에 와서 시어머니를 정성껏 모시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조 여사는 일부만 듣고 나머지는 자기 상상을 덧붙여 이야기한 겁니다. 김 선생은 조 여사를 피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다른 분들도 하나둘씩 조 여사를 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내 이야기도 저렇게 돌아다니겠구나 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조 여사는 혼자 남게 됐습니다. 나는 그냥 궁금해서 물어본 건데 왜 다들 나를 피하지? 이것이 바로 뒷말과 말옮김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흔히 나는 그냥 이야기한 것뿐인데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가 돌고 돌아 결국 나를 해칩니다. 정약용 선생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의 이야기를 함부로 하는 사람은 결국 홀로 남는다. 다산 선생은 유배지에서도 이 원칙을 철저히 지켰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더라도 절대 다른 사람한테 전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자기를 유배 보낸 사람들에 대해서도 험담하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이 선생님을 유배 보낸 사람들이 미워하지 않으십니까? 라고 물으면 다산 선생은 그들도 자기 입장이 있었을 것이다. 내가 그들의 사정을 다 알 수는 없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다산 선생을 신뢰했고 비밀을 털어놓을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본질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왜 뒷말이 관계를 망칠까요? 첫째, 뒷말은 신뢰를 깬다는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저 사람이 남의 이야기를 저렇게 하면 내 이야기도 저렇게 하겠구나.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 여사한테 자기 이야기를 하지 않게 됩니다. 비밀도 고민도 아무것도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일이면 동네에 다 퍼지겠지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둘째, 뒷말은 왜곡을 만듭니다. 조 여사의 경우 며느리가 직장 다니느라 친정 엄마가 도와주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조 여사는 놀러 다닌다고 표현했습니다. 이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하지만 일단 이야기가 퍼지면 사람들은 조 여사의 버전을 믿습니다. 그리고 며느리는 억울한 누명을 쓰게 됩니다. 셋째, 뒷말은 부메랑이 됩니다. 조 여사가 남의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나중엔 조 여사 이야기가 동네에 퍼집니다. 조 여사는 입이 가벼워. 조심해야 해. 결국 자기가 한 행동이 자기한테 돌아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없는 자리에서 사람 이야기를 하지 마십시오. 특히 부정적인 이야기는 절대 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이 이렇다더라. 저 사람이 저렇다더라. 이런 말을 입에 담지 마십시오. 둘째, 남이 뒷말을 할 때 동참하지 마십시오. 누가 있잖아. 저 사람이 말이야. 라고 시작하면 나는 그 사람 잘 모르니까 뭐라고 할 수 없어 라고 말하고 화제를 돌리십시오. 셋째, 들은 이야기를 옮기지 마십시오. 누가 여러분한테 비밀을 털어놨다면 그것은 무덤까지 가져가야 합니다. 넷째, 만약 실수로 뒷말을 했다면 즉시 바로 잡으십시오. 아까 내가 한 말은 사실이 아닐 수도 있어. 내가 확인하지 않고 말했어. 미안해. 정약용 선생은 이런 말도 했습니다. 입은 화를 부르는 문이고 침묵은 화를 막는 벽이다.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함부로 말하면 그것이 화가 됩니다. 하지만 침묵하면 화를 피할 수 있습니다. 특히 남의 이야기를 할 때 한 번 더 생각하십시오. 이 말을 해야 할까? 안 해도 될까? 대부분의 경우 안 해도 됩니다. 조 여사가 만약 이렇게 했다면 어땠을까요? 김 선생네 며느리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럴 수도 있겠네. 요즘 다들 바쁘잖아 라고 생각하고 넘어갔다면요. 그리고 경로당에서 다른 사람들이 며느리 이야기를 꺼냈을 때 나는 그 집 사정을 잘 모르니까 뭐라고 할 수 없어 라고 말했다면요. 김 선생네는 조 여사를 신뢰했을 겁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조 여사는 입이 무거워.
믿을만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혹시 지금까지 뒷말을 했다면 지금부터라도 멈추십시오. 남의 이야기를 하는 것은 잠깐 재미있을지 몰라도 결국 여러분의 품위를 깎아내립니다. 오늘부터 입에서 남의 이야기가 나오려고 하면 3초 참으십시오. 이 말을 꼭 해야 할까? 라고 자문하십시오. 대부분의 경우 안 해도 됩니다. 침묵이 때로는 최고의 선택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여러분은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사람들이 나를 신뢰하는 이유는 내가 남의 이야기를 함부로 하지 않기 때문이야. 이제부터 나는 그 사람 사정을 잘 모르니까 뭐라고 할 수 없어요. 라고 말해보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정약용 선생이 전한 후회 없는 삶의 지혜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선택의 순간에는 먼저 듣고 나중에 말하는 지혜, 시간과 약속을 지키는 신뢰, 약자를 대하는 태도에서 드러나는 진짜 품위, 실수 후 변명이 아닌 인정의 힘, 칭찬할 때 그래도가 아닌 그리고 의 기술, 질문할 때 캐묻지 않고 열어두는 방법, 뒷말을 하지 않는 침묵의 가치, 그리고 가족에게 가장 정중하게 대하는 대화의 품격까지. 이 모든 것의 핵심은 하나입니다. 후회하지 않는 삶은 거창한 게 아니라 오늘 하루 말 한마디를 바꾸는 것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께 하나만 부탁드립니다. 하루에 딱 한 가지만 실천해 보십시오. 오늘은 먼저 듣고 나중에 말하기를 해보십시오. 내일은 약속 시간 10분 전에 도착하기를 해보십시오. 모레는 식당 종업원에게 감사합니다 한 번 더 말하기를 해보십시오. 이렇게 하루에 하나씩만 바꿔도 한 달 뒤면 여러분의 관계가 달라져 있을 겁니다. 그리고 1년 뒤에는 그때 바꾸길 참 잘했다고 말하게 되실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관계가 한결 편해지고 생각이 정리되는 지혜를 꾸준히 전해드리겠습니다.